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또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에 많이 바쁘신가 봐요. 네. 바쁘네요. 그리웠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오늘 본부장님 이야기 같이 들으면서 저랑 같이 얘기 좀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부터 나눌 텐데요. 그 마켓캡은 1% 가량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시장에서 뭐 수급이 아예 떨어진 건 아니다. 그런 정도로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다행히 2%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 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따른 또 시장의 아쉬움들 좀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라나 코인이 상승했는데 이게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이슈였는지 제가 잠시 뒤에 좀 언급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솔라나 상승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밈 코인들이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솔라나와 밈 코인은 굉장히 같이 움직이는 그런 동향들이 계속 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파이 코인이 그 시가총액 아래로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스텔라 코인이 그 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톤 코인도 그 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랑 같이 이제 뉴스 하나하나 보실 텐데요. 음 오늘 뉴스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요거를 오랜만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그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좀 많이 떨어져서 '과연 이제 순위의 변동이 있었을까?' 이렇게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뉴욕장이 마무리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강세가 끝났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했는데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나 하락을 했나.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오히려 좀 올라주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제 하루 동안의 흐름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저희가 예전에 한참 이제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었을 때 시가총액 7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실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 아람코랑 그 비트코인이랑은 시가총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변동성이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실버는 지금 금 오르면서 실버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은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은이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이제 격차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은 같은 경우가 이제 구글을 이제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계속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뉴욕 증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계속 좋은 시장 탄력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TSMC도 조정받더라고요. 그래서 TSMC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뉴욕 증시는 보면은 이게 사실 딱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골드 같은 경우 그리고 요게 실버 그러니까 안전자산주들 강하고요. 그리고 금융주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오히려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좋아요. 근데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이 그간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솔라나가 이제 CME에 입성했습니다. CME는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인데 우리가 골드 이야기할 때도 CME에서 골드 가격이 얼마인지도 많이들 체크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솔라나가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입성을 했고 현물 ETF 시장 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출시가 되기 전에 CME에서 먼저 ETF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수순을 밟으면서 솔라나도 ETF로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솔라나가 간밤에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솔라나가 최근에 굉장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미국의 CME 상장 첫날 이 80억 원 가량의 거래 규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CME가 이제 가상자산 선물을 이제 상장한 게 비트랑 이더 다음이 이제 솔라나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딱 상장이 되고 나서 시장의 거래량이 어떨까 요거를 주목을 했는데 이제 CME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선방했습니다. 시장 약세장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CM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2027년도 그리고 이더리움을 2021년도에 이미 상장을 시켰었고 이제 그다음에 솔라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 CME를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게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도권 상품 거래소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이 CME는 특히 CFTC 규제를 받는 글로벌 금융기관이다라는 점에서 솔라나 CME 입성은 알트코인 거래 대중화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CME에서 이제 비트코인 됐고 그다음 이더리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와 이더가 지금 나스닥에 현물로 상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솔라나도 그 다음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 지금 SEC 쪽에서 현물 ETF 반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상장 첫날 솔라나의 CME 거래량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폭발적인 상장이다라고 이제 흥행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 시장이 열렸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실제로 CME에 상장된 코인 선물에는 기관 투자자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코인 거래소나 뭐 덱스와 같은 거래소 등에 상장된 코인 파생 상품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CME를 통해서 선물 투자 자금을 급격히 늘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로 솔라나를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굉장히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관 쪽에 자금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업계 분위기 자체는 이렇게 솔라나가 선물 상장을 한 거 자체에서 이제 알트코인 제도권 편입을 신호로 여기는 분위기고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제 현물 ETF에 관해서도 상장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또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도 바로 볼 텐데요. 주기영 대표가 그 암호화폐 강세 사이클 종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온체인 지표랑 같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부의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1시간 전에 올라온 그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비트코인이 겪고 있는 하락장은 이 정상적인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벤 심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25% 이상의 하락을 4차례나 겪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 사이클에서는 비슷한 하락이 12번이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시장의 과열이 식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조정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석가들이 왜 이제 조정을 예상을 했냐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일단 이 사이클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 사이클에서 비슷한 하락이 12번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세 사이클을 이제 요렇게 주가 뭐 이런 코인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요 강세 사이클 안에서 급등락은 빈번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하락과 조정을 우리가 이제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분석이 좀 나왔고요. 닉 포스트 디랄프 창업자도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일반적인 조정 국면일 뿐이고 사이클의 정점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강세장에는 항상 이런 조정이 발생했고 이번에도 예외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른 분석가는 거시경제 상황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요 조정을 우리가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보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파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경 대표가 강세장 시즌 종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관해서 반발 의견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글래스노드 측에서는 이게 강세장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장기 보유자들의 이제 매집 물량들이 좀 축적되고 있다. 요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의견이 굉장히 반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강세장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떤 지표를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더리움 쪽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 이제 이더리움 온체인 지표로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자세히 좀 다뤄볼 거고요. 내용부터 볼게요. 이더리움이 과거 패턴과 매우 유사하면서 시장 구조상 올해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이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RSI 지표가 30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반등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요. 근데 과거 패턴에도 과매도 상태로 진입한 것이 명확한 바닥을 형성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RSI 지표가 이더리움은 조금 대입하기에 좀 잘 안 맞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히려 추가 하락으로 이어진 이후에 약세장이 굉장히 지속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 거래량 데이터에서도,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량 데이터에서도 이더리움의 약진이 굉장히 잘 드러나거든요.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이 지난달 23일 최저치에서 32%나 회복이 됐는데 3월 18일에는 570억 달러 도달했는데 이더리움은 그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쪽은 이런 수급 지표를 봤었을 때 아직까지 너무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이더리움의 가스 비용이 3월달 기준으로 요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50배 감소를 했는데 지난해 말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두 번째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 소비량으로 측정한 메인넷의 활동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동안 많은 활동이 솔라나와 레이어 2로 옮겨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수도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더리움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영위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 수도 감소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솔라나가 좀 더 빠르고 싸고 뭐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로 옮겨가기도 하고, 좀 가벼운 프로젝트들은 솔라나 쪽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또 레이어 2 이제 네트워크들 많잖아요. 그 레이어 2 쪽으로도 옮겨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의 수요도 그렇지만 시장을 떼어놓고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약간의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포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요런 약세장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차트가 좀 흐릿하긴 한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거래량들이 좀 회복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선물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요 볼륨 자체도 지금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제 요거 파란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게 이제 솔라나 쪽이고, 그래서 이제 요 지표가 요렇게 좀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글래스노드에서는 가격의 상승으로 이끌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이와 앱토스 코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릴까 해요. 요게 좀 긴 얘기가 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수이랑 앱토스가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두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성장세가 지금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따가 지표도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차트인데, 요건 이제 수익 코인입니다. 앱토스 거는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이게 수익 코인 해당하는 거고, 일단 비트와이즈 이제 CIO 같은 경우에는 디크립토와 인터뷰를 해서 이 디파이 시장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시장이 아직 이제 규제 변화의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요런 이야기를 했고, 수이와 앱토스가 이 우수한 개발진들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춰서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수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있는데요. 요게 사상 최고치인 6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여기 보이시죠? 6억 5천만 달러. 요게 지금 사상 최고치고요. 뭐 시장에서 급등락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274%, 올해만 77% 증가한 수준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확대는 네트워크 내 유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수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3월 10일 대비해서 8,090%나 증가한 150만 명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의 디파이 생태계 성장도 이제 두드러지는데요. TVL 총 예치 자산은 11억 2천만 달러고 한화로는 1조 6,275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108%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 중에 대출
유출 프로토콜이 이제 32% 차지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시장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그 이후에 규제 정비한 이후에 실용적인 유틸리티 토큰 성장이 가속화되고 또 기존의 거버넌스 토큰의 변동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참고를 해보시고 앱토스도 비슷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해서 이제 규제가 아마 올 상반기 그때 트럼프가 얘기했을 때는 8월 달까지 좀 명확화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해서 이제 육성이 되게 된다면은 요런 코인들도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 또 번외로 리플의 RLUSD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지표인데요.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순 유출을 기록을 했고요. 요게 이제 3거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여기 유출량이 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다시 유출 유입에서 유입이 됐다가 이제 유출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계속 유출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 자산의 그래도 10% 미만으로 차지하긴 하지만 그 어느 정도의 파일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유입량과 유출량들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시장 흐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블랙록에서만 2억 1,726만 달러 상당의 순유입이 발생을 했고 아쿠 투애니언에서는 900만 달러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크게 유출입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유입이 되긴 했던 그 운용사도 있는데 유출 운용사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물 ETF는 이거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순유입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순유입인데 이더리움 쪽은 좀 유출 좀 계속되고 있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가치 지표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암호화폐 이야기 같이 나눠봤고요. 자, 이제 본부장님 이야기 바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요? 제 이야기 들어서 뭐 하겠어? 많이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네. 이야기는 일단은 따끈따끈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JFK 아시나요? 암살 사건? 그럼요. 알죠. 그 전해주셨잖아요 여기서. JFK 암살 사건을 네. 전해준 적이 없는데. 그래요? 영화 보신 거 아니신가요? 네, 영화 보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까? 그 이야기가 잠깐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드릴게요. 그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게 지금 좀 전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요 얘기를 먼저 해드렸어요. 요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이 이야기는 문서가 공개가 되진 않았어요. 요 문서를 이제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약간 진실을 공개한다고 해서 최종 문서를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오늘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암살 관련 문서를 오늘 최종 공개했고요. 이 문서가 원래는 한 600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600만 페이지 관련 문서가 됐는데 이 중에 아마 8만 페이지 정도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뉴욕 타임즈하고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뭐 워싱턴 포스트하고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뭐 범인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오스왈드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암살한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1963년도 존 F 케네디 암살 관련된 문서가 이제 적색 처리가 돼서 공개가 되면서 의문이 좀 해소될 거라는데 그 전에 누굴 만났고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요. 일반인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요. 역사학자들은 기존 연구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획기적인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돼 있고 그것보다 이제 마틴 루터킹 부분도 문서가 있습니다. 뭐 이분을 이제 도청했다는 사실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 문서도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돼 있고 이 문서가 이제 그 암살이 600만 페이지 정도 되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 문서는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1992년도에 이제 JFK 암살 기록법의 할리우드 영화라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올리브 스톤 감독이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제 그 JFK를 죽였는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관련돼서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영화가 공개되면서 급증하면서 그 대중대 요구에 따라서 의회에 관련 문서가 공개하기로 결정이 됐었고요. 2017년도에 트럼프가 이 JFK에 관심이 많나 봐요. 첫 번째 문서가 또 공개됐습니다. 제한적인 검열에 따라서 JFK 문서를 공개를 지시했던 CIA 등 정보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일부 문서만 공개가 됐고요. 검열 이유는 CIA 등 FBI의 정보 신원 보호를 위해서 검열을 했었고 4차례에 걸쳐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걸쳐서 문서가 공개됐지만 여전히 5천여 건 이상의 문서가 검열된 상태에서 유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행정부가 최종 인증이라고 해서 이제 법정 요구를 충족했다고 선언해서 이제 이번에 8만여 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오스왈드가 암살자 몇 개월 전에 멕시코시티와 소련 쿠바 대사관을
방문했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CIA와 FBI가 이제 오스왈드 움직임을 좀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공개 문서에 이제 JFK 무관한 정보도 다수 사례가 발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급진주의적 단체 및 침투 활동에 대한 CIA, FBI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와 이제 JFK에 관련된 도청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의 미국 정보기관의 해외 공제 활동 내용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국립문서보관함이라고 나라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앞으로 더 공개될 것 같으니까 좀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왜 공개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그 업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뭐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 계속 공개를 추가로 하면서 뭔가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약간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는 뭔가를 감추고 이렇게 있는데 자신은 이런 걸 감추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미국 사회 많은 것들을 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차별화를 좀 하면서 강력한 대통령과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자신은 뭐 미국이나 뭐 소련이나 이런 쪽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것도 좀 하는 것 같고요. 정부의 투명성을 좀 높이면서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좀 두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층이 JFK의 문서나 이런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정보기관을 지금 개혁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요거를 좀 계기로 해서 정부기관에 이제 CIA나 FBI 같은 이런 기관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 요거를 계기로 좀 개혁을 좀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걸 통해서 좀 개혁을 하는 것 같고요. 정치적 진영과 이제 정부 투명성을 하면서 이제 논쟁이 진행되는데 요거를 계기로 좀 약간 어떤 정치적으로 약간 이런 부분들 이목을 좀 돌리려는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향후에 어떻게 갈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궁금하네요. 네, 앞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앞으로 또 가시면 네. 요게 이제 귀환했습니다. 요분들. 요분들 이제 아 맞다. 오셨어요. 지난번에 온다고 했는데 전해주셨잖아요. 예, 이제 오늘 왔습니다. 어제 밤에 와서 오른쪽 보면 사진이 이제 오시는 나사에서 이야. 제공한 사진이거든요. 요렇게 오더라고요.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바다로 떨어집니다. 아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들. 왼쪽 보시면 바다로 떨어지고요. 그렇네요. 네. 이렇게 해서 상륙해서 여자분 한 분하고 남자분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원래는 이제 요 셔틀로 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잉사 게 있고 스페이스X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잉사 스타라이너가 사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좀 있고요. 이제 스페이스X 게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보잉사는 유인으로 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라이너가 이제 보잉사 건데 요건 좀 문제가 있는 거라서 무인으로는 왔었고요. 무인은 왔다가 왔는데 원래는 일주일만 있다 오기로 했었는데 9개월간 이제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번에 온 거는 스페이스X 걸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문제가 없게 돼서 이제 된 거고 요 사진들은 다 나사에서 제공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반적인 것들의 컨디션은 근데 요걸 또 이제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신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올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스페이스X가 제공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장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근데 이제 나사 쪽은 그런 제한이 없었고 원칙적으로 이제 얘기가 없었다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 회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래서 바이든이 그래서 받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은 충분히 제공할 용의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미웠기 때문에 받지 않아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분들이 원래는 일주일간 머무르는 거였는데 그래서 안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면서 나사 쪽은 그런 게 없었다. 자기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프로세스에 의해서 한 거고 사실 이번에 이렇게 온 거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 온 거고 제공이 있었으면 충분히 자기는 고려해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만약에 제한이 있었으면 문서로 남아 있었겠죠. 근데 문서가 네. 지금 없습니다. 그냥 X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단하네요. 네. 네. 예. 찬스를 놓치지 않는 이 두 분들. 네. 한쪽은 바이든을 공격하고 한쪽은 이제 보잉을 공격하는데 사실은 이제 보잉 스타라이너가 이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요 어떤 요 사업에서는 제가 볼 때는 스페이스X가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요 성공에서는 스페이스X가 유인무인 모두 성공하면서 나사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크루 드래곤이거든요. 요 보잉 이 스페이스X 거는 크루 드래곤인데 이미 유인해서 여러 차례 성공했기 때문에 요거밖에 이용할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민간 우주 관광과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쪽의 산업은 제가 볼 때 스페이스X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환경에서는 아주 뛰어난 것 같고요. 어쨌든 향후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쪽 사업은 잘 인수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게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잘할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건 한번 하면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뭔가 또 홍보를 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늘 좋은 것만 같지는 않아요. 주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주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다음 소식 보시면 또 이렇게 위에는 제가 잘못 적었어요. 어제 거를 잘못 적었는데 물러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요게 지금 조주 플로이드 이건 잘못된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제목을 잘못 정한 거고 기사는 맞는데 기사는 뭐냐면 테슬라 직에서 일론 머스크를 지금 보스에서 물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초기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를 CEO에서 사임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초기 투자 중에 로스 거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스 거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CEO에서 사임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자인데 왜냐하면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장으로 임명돼 있는데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기사가 난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요 기사에 이제 하고 있으면서 물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나라고 오른쪽도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이제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2024년 12월 이후 8,000달러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보니까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그 비아디가 보니까 뭐 5분만 충전하면 뭐 엄청나게 또 많이 갖는 그런 걸 또 개발했더라고요. 400km래. 예, 그리고 거의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네. 뭐 그런 데다가 후속 주자들도 이제 뭐 FSD 같은 것들이 무료로 장착해주곤 하는데 여기는 고급 모델만 또 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도 뒤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보니까 상장사된 테슬라에는 별로 수주를 많이 안 하는 데다가 X나 보면 스페이스X 같은 데는 수주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백악관에도 무료로 뭘 넣고 뭐 스타링크가 또 뭐 도서벽지에는 또 몇백억 달러 계약을 하고 이러는데 정작 테슬라는 계약을 또 안 하고 있어요. 집중 안 하는 집중 안 하고 돈 되는 거 자기 돈 되는 건 많이 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돈 되는 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투자자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정작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우려와 이제 거부와 경고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몇 달 동안 거버는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CEO가 너무 논란이 많아서 판매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바꿀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건 힘듭니다. 테슬라 이사회는 대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일론 머스크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교체 요구가 있기 때문에 모르죠. 적대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전망인데 단기적으로는 내려놓을 가능성이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절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렇게 계속 뭐 하면 뭔가 행동주의자 이런 분들이 나서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나서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건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주가가 너무 떨어지니까요. 예. 근데 진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예상했어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곧 떨어질 것 같다라고. 네, 너무 예상했어요. 예, 제가 예상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분은 뭐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상한 주식들 유심히 보십시오. 그 주식은 올라갈 겁니다. 네. 지켜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AI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글이 제문에 TX 젠마라고 신약 개발 AI를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단축하기 위해서 별의별 AI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글 쓴 AI가 나오더니 이번에 신약 AI가 나오고 있습니다. TX 젠마라고 오픈 AI 모델인데 이런 걸 이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왔더라고요. 이제 의사분들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약사분들도 위험하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헬스 AI 디벨롭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연구자들이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한다고 하고 일반 텍스트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분자 같은 치료적 요소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그런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왔고 물론 지식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디스커버리에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큰 가능성이 보니 실제 임상 실험에는 한계적으로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개발이 더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3단계 정도 되는데 이게 한 4, 5단계 정도 가면 이제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AI라는 게 사실은 초기에는 약간 단계가 좀 있다가도 순식간에 확 올라가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쯤 정도 가면 확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분들. 네, 제가 볼 때 곧 기다리시면 이게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 AI 신약은 사실은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약간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쪽에 이제 구글 스피노프와 별개로 요걸 이제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애저 기반으로 바이오 GPT라는 거하고 엔비디아도 클라라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라가 좀 있고 IBM도 이제 웹스톤 헬스라고 이제 경쟁 중에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만 요게 지금 발달이 안 돼 있는데 해외는 되게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의학 쪽이 사실은 빅 시장이거든요.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장 자체가 곧 제가 볼 때 만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시장이 반개하게 되면 우리들도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뭐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처방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만간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뭔가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병원을 안 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죠? 이제 약을 네. 어떻게 자기가 처방해야 될지 뭐 어떻게 약국은 잘 되겠어요. 약국도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가 처방을 해서 어떤 약을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약국이 없어요. 그래요? 처방전을 받으려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에서 웬만한 같은 약들은 다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의점에 있죠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브로펜이라고 해서 이부브로펜 같은 경우 이제 하고 이제 그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통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아스피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부브로펜하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 뭐가 있죠? 보통 많이 먹는 타이레놀. 페네놀 종류가 타이레놀 종류가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간에 안 좋고 위에 안 좋은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많이 팝니다. 300정, 500정씩 팝니다. 그게 막 10,000원, 20,000원 정도에 팔거든요. 근데 그것도 덕용으로 팝니다. 복제약이라 뭐 이런데 코스트코 같은 데 복제약으로 팔고 약간 그러니까 정제가 어느 정도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게 그 정도 차이일 뿐 되게 복제약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팔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의 천국. 약이 오남용이 되게 심할 정도로 그리고 뭐 비염약도 되게 많고 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인터넷 검색하거나 그렇게 해서 복제약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서 뭐 보거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대가 오고 있네요. 무서운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네.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직업을 잃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어떤 요거랑 약간 별개의 얘기인데 최근에 어떤 스튜디오를 내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AI를 활용한 스튜디오거든요. 어제도 이제 여기서는 제가 발표를 안 했는데 아침 방송에서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조커랑 이제 조커를 만들었던 매트릭스 만들었던 스튜디오가 이제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빚을 못 갚아서 그런데 AI 스튜디오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AI를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AI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를 활용한 스튜디오, 미니 스튜디오나 그런 스튜디오들은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거들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원가나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안 할 수가 없고 그들에 대한 계속 오늘도 보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창작자들이나 몇 명 배우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시고 뭔가를 하는 그것도 한 방법이 시도하고 한 방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으로 가는 방향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뭔가를 개발하고 뭔가를 활용하고 이것도 한 방향인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그걸 활용하는 게 한 방향이기 때문에 많은 방송사들도 이걸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개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판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개발을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체를 위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미국 국제개발처죠. 요거를 이제 뭐 거의 10,000명 정도를 이제 해고를 했는데 이거 위헌이라고 해서 또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다시 이분들 다 불러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단순하게 이제 테오도르 디 추앙 판사가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체에 대해서 계약자 및 시스템에 복구 명령을 하게 됐고 머스크가 단순한 대통령 고문일뿐만 아니라 법적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수당 역할을 하게 될지 안 할지를 강제 휴게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해체 권한이 없다고 남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은 트럼프가 행정부에 대한 회체 추진을 지속 가능성을 할지에 대한 여부를 하고 있으면서 요거에 대해서 역할 논란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요거 말고도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그 성소수자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군대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위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위헌 판결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요 역할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 향후에 지금 뭐 법원 판결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요 메타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보스턴 콜롬비아 대학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죠. 네. 네, 이제 그거는 계속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대학이 보수화되고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대학이 이제 지금 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보수화되면서 이제 정치적인 의견 같은 것들 못하게 좀 하게 하고 있고요. 하버드 대학도 이제 최근에 이제 직원들을 안 뽑고 있습니다. 직원들 대학 가기 힘드십니다. 연방 정책 변화에 따라 재정적 불확실성 이유로 이제 직원을 안 뽑고 있고요. 버지니아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DEI라고 이제 다양성 그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대학은 선제적으로 교육개혁법을 해서 일반 교양 과목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없앴습니다. 이런 DEI 축소 관련된 이런 개혁을 좀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없앴고 이제 자유로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없애고 있는 그런 거고 과목에서도 사회학, 여성학 이런 과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없애지고 있고 새로운 보수 학문 센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해밍턴 센터 같은 게 요게 이제 보수적인 대표적인 거 설립되고 있고 요게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이제 미국의 가치와 이제 시민성을 양성한 이런 센터들을 많이 생기고 있으면서 이게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다 트럼프적인 약간 이런 게 대학이 어떤 뭐 이렇게 뭐 자유 이런 어떤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점점 더 보수화되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수의 가치의 강화, 헌법, 자유, 시장, 경제, 서구 철학 중심의 교육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연간 $10,000,000 예산을 지원하고 50명 교수를 채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주게 되는 약간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게 되는 것 같고 자유로운 표현이 자꾸 위축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안 그래도 환율이 올라가면서 대학 가기 힘든데 정말로 그리고 이제 입학도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정원들도 약간 유색인종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가기에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혜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혜택도 다 없애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좀 가기 쉬웠는데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특혜가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의 라마 얘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라마가 모델 출시 이후에 10억 다운로드를 돌파했습니다. 오픈 소스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의미가 있는 게 마크 저커버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출시했는데 지난해 12월 초에 6억 5천만 원이었군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벌써 3억 5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로 이제 이거를 공개한 이후에 이제 연구자 기업인이 자유롭게 활동을 한 이후에 이제 이게 급속도로 많이 올라갔고요. 사실 딥시크하고 좀 비슷합니다. 딥시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무료 전략을 하면서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여기 약간 경량화되어 있습니다. 라마 2 출시 후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개발하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이런 전략이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입지적으로 많이 하게 됐고 기업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라마 3가 이제 계속 나올 생각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 나와서 많이 쓰고 있고 4가 곧 나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4가 나오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적으로 이렇게 공짜로 준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네.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한글화 지원 잘 안 돼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어렵겠다. 영어 쓰시면 되죠. 뭐. 번역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오픈 소스 대 폐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에 이제 OS랑 좀 비슷합니다. OS가 리눅스하고 이제 윈도우가 경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리눅스가 이제 오픈 소스거든요.
공짜였고 이제 윈도우는 무료 비용을 되게 비싸게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제 오픈 소스와 폐쇄형이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 같고 구글하고 오픈 AI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서로가 이제 어떻게 경쟁이 될지 좀 지켜봐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OS 경쟁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AI 경쟁이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오픈 소스가 이제 지금 규제가 없는데 이런 규제에 대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랑 이제 특히 오픈 소스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보안 문제가 좀 이슈로 좀 떠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만 좀 해결해야 되고 나면 제가 볼 때 메타라마는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중국 분들이 많이 쓰시게 되는 것 같아서 군사적으로 활용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뭐 경고한다고 안 쓸 것 같지는 않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AI 관련해서 참 많은 뉴스들이 있네요. 참 AI 시대에 우리는 또 잘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과 또 다양한 내용 나눠봤고요. 오늘도 또 긴 시간 동안 랩소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6세대 고대역포 메모리인 HBM4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며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하된 HBM4 12단 샘플은 속도와 용량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AI 및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19일 세계 최초로 AI용 초고성능 D램인 HBM4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샘플을 공급받은 고객사들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추정되며 이는 SK하이닉스의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이번 HBM4 12단 제품은 전세대 HBM3E보다 60% 이상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초당 2TB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역폭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5GB짜리 FHD급 영화를 1초 만에 400편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AI와 고성능 컴퓨팅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HBM4 샘플의 조기 출하와 양산 준비를 하반기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HBM3E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어드밴스드 MR-MUF 공정을 적용해 제품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방열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김주선 SK하이닉스 AI 인프라 사장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기술 한계를 극복하며 AI 생태계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성능 검증과 양산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유럽 원전 시장에서의 철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체코와 슬로베니아에 이어 세 번째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2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원전 건설이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로 이번 프로젝트는 1000메가와트급 이상 원전 2기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네덜란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1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뒤 2023년 본격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 돌연 포기하며 웨스팅하우스와 EDF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해 체코 원전 사업과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네덜란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슬로베니아와 스웨덴에서도 원전 수주 경쟁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특히 스웨덴은 웨스팅하우스와 한국현대건설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원전업계에서는 이러한 연속적인 철수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협상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계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협상을 종료한 이후 원전업계 안팎에서는 한수원이 유럽 지역 원전 수출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상당한 몫을 양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비밀 유지 협약을 이유로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 삼아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최근 연속적인 철수로 그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한수원과의 협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19일 삼성전자는 전날에 비해 1.56% 상승한 58,5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1.23% 오른 20만 5,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코스피 지수는 0.62% 상승하며 반도체주들이 코스피 상승률을 웃도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주요 경영지들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은 고대역폭 메모리 대응 방식에 대해 과오라고 표현하며 초기 대응의 늦음을 인정했습니다. 전 부문장은 2분기부터 AI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전망하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기존 6만 5천 원에서 7만 원으로 SK하이닉스는 1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2,784억 원을 순매수하며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엔비디아는 GTC 2025에서 차세대 AI 칩을 공개했지만 시장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주가는 3.4% 하락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기술 경쟁력 회복을 위한 각오를 피력하며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 그 영향이 주가 반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반도체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운영 중인 새마을 식당의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서 직원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를 해명했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7년부터 새마을 식당 점주들 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비공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에는 최근 3년간 직원 블랙리스트라는 게시판이 생겨났으며 해당 게시판에 블랙리스트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게시판을 점주의 요청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교류하는 용도로 만들었다며 이 게시판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블랙리스트가 취업 방해를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원들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설 명절에 출시한 백햄 선물 세트는 가격과 품질 논란을 일으켰고 감귤 오른 과일 맥주에서는 함량 부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낚시볶음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잘못 표기해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종원 대표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며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